계약법 하겠습니다. 계약법은 뭐 물권보다는 쉽죠. 그리고 이제 거의 전형적으로 나온 데서만 나오니까 총론, 강론 각각 5문제씩 딱딱 나오는 파트 그런 것들만 찝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특정 파트에서만 주로 물어보니까 그건 뭐 계약의 해제, 동시한변권, 위헌부담 이런 식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다음에 담보책임, 뭐 임대차에서 권리, 뭐 양도, 임차권 양도, 전대 이렇게 특정 테마에서 딱딱 집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뭐 매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임대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특정 테마에서 딱 찍어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계약법은. 그래서 그런 거 테마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계약 자유원칙이 4가지가 있는데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이렇게 4가지 자유가 있는데 그 4가지 자유 중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관규제법 간단히 정리하셔야 되죠. 약관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이 약관이 계약 내용에 편입이 되려면 첫째, 명시설명을 해야 되죠. 약관 작성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설명까지 해야만 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편입통제라고 하죠. 다만 이 명시설명가 면제되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국가가 만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부연 반복하는 조항, 이런 것들은 명시설명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명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걸 제외하고는 명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 약관같이 약관을 작성한 사람, 보험회사와 같이 약관을 작성한 사람은 그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작성자는. 근데 상대방의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건 괜찮아요. 명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 조항을 작성자는 주장을 못하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명시설명한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을 할 수 있고 개별약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개별약정이 우선하게 됩니다. 약관의 계약력이 편입이 됐다. 그 다음은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 조항을 무효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약관의 구속력을 갖는 근거. 당사자가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그 약관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 걸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죠. 약관이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죠. 자, 불공정 조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약관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 해석관에서 2가지 원칙을 기억합니다. 하나가 통일적 객관적 해석 원칙. 가끔 나오죠. 또 하나가 불명확 조항의 경우 작성자 불이익 해석 원칙. 해석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불명확 조항은 작성자 불이익, 상대방 이익이 되게 해석해라. 뭐 이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 만약에 약관 조항이 불공정 조항에 대해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 그 조항만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만을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죠. 즉 민법 총칙 137조와는 반대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걸 일부 무효법리의 특칙이라고 부르죠.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일 때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민법 총칙 137조 노트에 원칙이 전부 무효잖아요. 예외가 일부 무효고 약관은 반대야. 원칙 그 약관만 무효. 단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요 조항이 무효일 때 이때 이제 전부를 무효로 하게 됩니다. 뭐 그 정도.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계약의 종료 잘 나오죠? 특히 쌍무 편무 기억해야 되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면 쌍무, 어느 일방만 채무가 생기면 편무인데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쌍동위, 쌍무 계약에만 동시 이행 해먹권과 위헌부담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편무 계약 외워야 되죠? 증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는 전형적인 편무고요. 소비대차라든가 위임이라든가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거, 위임 일 맡기는 거, 임치 물건 보관하는 거, 이것도 무상일 때 편무가 됩니다. 무상일 때. 뭐 무이자 소비대차 이런 것들, 무상 위임 같은 것들, 무상 임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유상무상.
계약이 이행까지 끝났을 때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유상이고 어느 일방만 이행이 있을 때는 무상이라 그랬죠. 왜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상계약에만 매매규정 즉 담보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전형적인 무상이 두 가지죠. 증여하고 사용대차. 그래서 현상광고는 편모인데 유상이죠. 그래서 그 결과 쌍무는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죠. 왜? 유상 중에 편모인 현상광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상이라는 건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 이게 유상이에요.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가 유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상이 조금 더 크죠. 쌍무보다 조금 더 크죠. 현상광고만큼 더 크죠. 낙성요물이라고 대부분은 낙성계약이죠. 즉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이죠. 반면에 요물은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먼저 상대방에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해야만 성립하는 게 요물계약이죠.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있죠. 외우셔야 됩니다. 현상광고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계약의 종류 암기하셔서 계약의 종류 물어보게 되면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 체결을 말하죠. 당연히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죠. 계약이란 건 양당사자가 뭔가 합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당사자 합치를 주관적 합치라고 하고요. 청약과 승낙의 내용 합치를 객관적 합치라고 하죠. 당연히 불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불합치한 정도가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또 그 불합치를 당사자가 모르고 있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계약 성립에서 살짝 문제가 되는 계약 당사자 확정이죠. 어떤 경우에 계약은 을이 했는데 계약서에는 갑이라고 써 있을 때, 자, 매매 계약을 하는데요. 을이 물건을 파는데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갑이라고 돼 있을 때, 그 당사자 매도인이 행위자냐 명의인이냐 이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행위자가 당사자라면 행위자는 갑의 이름을 도용했는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명의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을은 갑의 대리인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걸 정하려면, 그걸 판단하려면 먼저 행위자와 명의인 중에 누가 당사자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법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자,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을병이 모두 을이라고 생각했으면 을, 을병이 모두 갑이라고 생각했으면 갑,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다는 거. 이번은 말씀드렸죠. 조금이라도 불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약 성립의 모습. 99.9%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한다 그랬죠. 자, 청약은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을 받아서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죠. 당연히 청약은 특정인이 해야 되는데 그 특정인이 누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죠. 자동 판매기 설치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죠.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승낙이죠.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한테 해야 되죠. 반면에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 청약은 청약의 유인과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청약 속에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반면에 청약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 들어있질 않아요. 청약을 유인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청약에 유인이 있을 때는 상대방부터 청약을 받아가지고 유인한 자가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죠. 그 청약에 유인에 해당되는 거.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고 견적서 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 됩니다. 청약의 효력. 언제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한테 도달한 채 효력이 생기죠. 따라서 111조 1항, 2항.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111조 2항. 그 다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죠.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청약의 의사표시는 한다부터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 후에는 임의로 철회를 못하는데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느냐?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다면 정한 기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엔 철회를 못하는데 다만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다면 그 정한 기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승낙을 받지 못한 채 그 청약의 기간,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청약의 존속기간이면서 승낙기간의 의미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민법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기간은 청약의 존속기간이면서 승낙기간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게 3번. 청약의 실질적 효력, 승낙 적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528조 1항 뭐라고 돼 있어요?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고요. 529조도 마찬가지죠.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에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 기간은 청약의 존속기간이면서 승낙기간의 의미를 갖게 된다. 승낙, 청약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여기서 청약 수령자는요 당연히 승낙 의무 없어요. 계약 자유원칙상 나가 회답 의무조차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청약자가 언제까지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 라고 청약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 말은 상대방이 회답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더라도 회답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 청약은요 요 기간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승낙 기간의 의미를 갖는 거고 그 뒤에 붙인 거 언제까지 이해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걸 간주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일치해야 되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청약을 수령한 자가 승낙을 하면서 그 청약에다가 조건을 붙여버리거나 청약의 내용을 변경을 했다면 이건 승낙이 아니죠.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걸로 보게 됩니다. 3번 승낙기간 말씀드렸죠.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을 효력은 잃으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기간 내 승낙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승낙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죠. 그 청약이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승낙이 도달했어요. 이게 연착된 승낙이에요.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사고에 한 연착. 자, 승낙기간이 5월 20일인데 승낙을 5월 11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럼 이 승낙은 5월 20일까지 청약자한테 도달했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5월 20일까지는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발송을 했는데 우측 사정 등 뭔가 사고가 나서 연착을 한 경우 이런 걸 이제 사고의 연착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승낙자는 자신의 승낙이 연착했다는 걸 모르고 있을 테니까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거나 또는 이 승낙이 연착이 되기 전에 미리 늦어지고 있다는 지연 통지를 해줘야 돼요. 청약자가 승낙자한테 야 연착했다라고 통지해 주거나 야 네 승낙 아직 안 왔어라고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지연 통지는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렇게 사고에 한 연착에 대해서 청약자가 연착 통지도 지연 통지도 발송하지 않으면 그 승낙은 연착이 아닌 걸로 되고 계약은 성립한 걸로 됩니다. 마지막 승낙은 언제 효력이 성립하는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뭐예요? 계약 성립 시기죠. 당연히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다만 격지자 사이에 자, 격지자는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요 격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는 531조를 우리 대법원은 격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격자 간의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 성립한 것인가를 판단할 때 적용합니다. 그래서 승낙기간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승낙을 발송했고 기간 내에 도달했어요. 그럼 계약은 성립했죠. 자, 언제 성립했는가? 531조를 적용해서 발송 시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사고의 연착이죠. 충분히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하게끔 승낙을 발송했는데 사고가 나서 연착을 했더라. 근데 청약자가 통지를 안 했다. 사고의 연착. 그럼 이 승낙은 연착이 아니잖아요. 즉 계약은 성립한 거잖아. 그럼 언제? 역시 발송 시 성립한다. 이렇게 격자 간의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전제로, 자, 격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는 건 두 가지. 기간 내 승낙이 도달한 경우하고요. 사고에 한 연착인데 청약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격자 간의 계약은 성립했고 531조를 적용해서 발송 시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약권 승낙의 의사찬 계약 성립 말고 기타 방법에 의한 게 두 개가 있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은 있는데 승낙이 없고 다만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을 청약자가 몰라도 알지 못해도 알았든 몰랐든 그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판례가 하나 있죠. 예금 계약이 언제 성립해요? 예금주가 은행에서 돈을 내는 게 청약이고요. 그 돈을 확인하는 게 확인. 이게 의사실현이에요. 은행이 굳이 승낙을 하지 않아도 예금주부터 돈을 받아 확인하게 되면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 동일한 청약이 교차된 경우 갑이 을에게 청약, 을도 갑에게 청약 이렇게. 근데 내용이 동일해.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발송 아닙니다. 발송 아닙니다.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 이런 정도를 계약 성립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성립관에서 조문이 있다고 그랬죠.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을 좀 철저하게 암기해 주시면 계약 성립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약법 앞부분 계약 성립까지 봤고요. 이제 나머지 몇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시한명권, 위험부담, 제3자로 의한 계약, 해지. 계약법 전체를 물론 이제 쌍보계약에만 적용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몇 가지 제도들이 나옵니다. 그 제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